다시 뭉쳤습니다. 김종대 레이더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제 대선 끝나고 처음 뵙습니다. 뭐 대선 때 하도 골병이 들어가지고 예. 아주 제가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 그래도 의리 때문에 민주노동당 쪽에서 활동하시는 거 참 힘드셨겠는데 그래도 네. 꿋꿋하게 원칙과 방향을 이렇게 아이고 그게 옛날에 정의당의 원내 정당일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 인프라는 있었는데 아이 딱 도와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TV 토론은 다가오고 그래서 그 후보의 메시지, 정책, 상대 후보 전략을 다 짜줘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연습까지 하고 그러는데 뭐 이틀 밤씩 세우는 건 예산 일이었어요. 아이 그렇게 해서 간신히 간신히 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 하나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후보가 어디 가도 다 인사를 받으니까 어디 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든 뭐 시장 통일 가든 이젠 다 알아보니까 야 여기까지 참 힘들게 한 인물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 민주당 모셔야 된다고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한 몇 번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다 설명했는데 사실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으니까 그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하고 저하고 토론 준비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시더라고. 그러는데 첫 마디가 일부러 안 받았냐. 예. 이거는 선거 때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잖게 정리했죠. 뭐.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의 이제 세장 또는 이제 있던 진보 정치를 이어가는 정치인이 권영국 후보였고 또 김종대 의원이 권영국 후보와 함께 이렇게 움직였던 것. 그 순간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섭섭했지만 또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제 방향을 가진 정당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악플이 다 사라졌어요. 예. 그런데 혼자서 김문수, 이준석을 상대하는 것보다 권영국 후보가 옆에 서 있는 게 나쁘지 않았다는 쪽으로 여론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좀 완충지대 역할을 해준 게 전 대선에 민주당에도 도움이 됐다고 봐요. 예. 자,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레이더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반적으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과거 정부와의 이 사실상 과도기적 공존 체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한덕수 체제 하에서 최상목이 미국 가서 뭔 협상을 했다는데 그 협상 내용 우리가 다 압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가스공사가 알래스카를 왜 갔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기뻐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인수인계도 처음에 집권해서 보니까 거의 폐허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완전체 어떤 이재명 정부가 되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관세 전쟁의 그 협상이 마감 시한이 7월 8일이니까 이제 불과 시간이 뭐 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20일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해 보니까 이거 뭐 개강해 보니 기말고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범위도 모른다고.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을 해버린 거거든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 이게 심각하고. 그때고 막 부동산 가격 지금 뻥뻥 올라가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일단 무엇을 평가받기 이전에 일단 동티나지 않게 관리만 해도 성공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까스로 지난주에야 안보 진영이 다 짜여졌고 요즘은 차관 인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 두세 달은 걸려야 겨우 하나의 어떤 완전체를 만들고 어떤 국정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인수인계하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나서 일단 안정감이 매우 돋보인다.
그리고 현안에 대한 판단,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또 국정 운영의 리더십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윤석열이 이제 자기 과시적이고 카리스마에 집착하는 어떤 거 과시형 이런 어떤 그 리더십이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경청한 겸손한 정부, 이런 면으로 이제 차별화가 된 거고, 그런 면에서 대비가 되니까 일단 국민들로서는 이 6개월의 혼란을 겪고 나서는 이 정도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경제도 좋은 신호를 줘서 주식값이 올라가고 이런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괜찮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고 여론도 괜찮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주려면은 좋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해박하고 일정을 바쁘게 소화한다고 해서 결국 대통령 혼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역시 중요한 건 앞으로 몇 달은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첩첩산중이죠. 네. 그러니까 기대가 큰 것도 일종의 해석이고 전망이고 평가인데, 이제 첩첩산중이라는 것도 해석이고 전망이고 평가인데, 결국 제한되는 이제 인적 자원의 한도 안에서, 한계 안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용인술, 사람을 이제 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필요한데, 제가 이제 파악해보는 대통령실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구조 위에 놓여서 성과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뭐 개인의 계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평가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그림은 다 그린 것 같아요. 예. 밑그림은 다 그렸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일을 할 때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기획은 나름대로 디자인이 됐다. 이제는 사람이 그걸 채워내서 하나의 성과를 창출할 때가 아니냐. 그런데 너무 이제 윤석열하고 대비돼 가지고 잘할 거야 하고 막 기대치를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릴 건 기다리고, 또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워낙 윤석열이 나라를 망쳐놔 가지고 중간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자, 민감한 문제도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학부에서 이제 경제학 전공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서울 부동산 문제는 지방은 완전히 폭망 상태, 그렇죠. 서울은 폭등 상태.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정책을 이제 내놔야 하느냐. 이것이 당장 이제 현안이 되어서 서울대 경제학과 이중구 교수 같은 분은 야, 이거 지금 자칫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냉온탕 상태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그러면 컨트롤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는요, 부동산하고 주식, 그 다음에 펀드, 이 세 가지가 김용남 의원이 옛날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보수로서 밑그림을 그리던 그 주제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받았죠. 상법 개정도 원래는 거기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는데 무슨 대기업 덕본 것도 없으면서 다짜고짜 충성맹세하면서 그냥 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그걸 다 갖고 나와서 앞에 경제 분야 그 내용으로 집필한 게 이 대망론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은 폭망, 서울은 폭등, 이게 어떻게 대응하냐면, 여기에 처방법이 나와 있는 거는 그 똘똘한 한 채 정책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격차를 벌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에 뭐 저기 어디 뭐 한두 개 갖고 있고 서울에 한두 개 갖고 있고 이러던 걸 세금 때문에 이제 지방 거 다 팔아치우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갖자, 이렇게 더 쏠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격차를 벌리는데 또 이 원인을 제공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처방책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상당히 참고해 볼 만하다. 그 말씀을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럼 똘똘한 한 채 대신에 지방에 한 채를 소유할 경우에는 뭐 세금 경감이나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당정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일가구 2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부추긴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미 지방이 거의 반 가까이 폭락을 한 상태거든요. 폭망입니다, 실제로. 예. 예. 지금 부산 같은데 그 해운대 목조운데도 지금 푹푹 떨어지고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자 뭐랄까 이게 1가구 2주택 이거는 과거에 지방하고 서울이 어느 정도 업빗을 할 때 대기업 간에는 그럴 땐 그 정책이 맞다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똑같은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섰으니 이젠 서울에 그 뭔가 이렇게 응축된 이 증기압은 좀 빼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건드려야 될 게 1가구 2주택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진단이시고 상법 개정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원래는 국민의힘이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제 어떤 주주 권리 확대하고 상법 개정하고 해서 어떤 코스피 5천 시대 이거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세 번째 여기 파격적 주장이 실려 있는데 그 헤지 펀드 말입니다. 거대 그 펀드 자본들 투기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투기 자본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 오해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옛날에 그 한참 IMF 겪고 뭐 했을 때 외국 기업에 많이 먹혔잖아요. 근데 훗날 그 기업이 먹튀가 됐단 말이야. 론스타 사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때 나온 한탄이 우리가 돈이 없어 먹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양성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도 보수 주장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투기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이 있으면 그렇지. 외국의 헤지펀드한테 맡기지 말고 국내도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국내 자본 만들어서 투자를 해라. 그렇죠. 많은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AI 뭐 100조 투자를 한다, 뭐 어쩐다, 제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러는데 뭔 돈으로 할 거냐 이거? 다 세금으로 할 거냐?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이 부상하는 중국에 무슨 수로 맞설 거냐? 그러다 보면 국내에 있는 자금을 동원하는데 이 펀드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김용남 의원 얘기하는 건 그동안에 진보가 약간 금기시했던 틀을 좀 깨요. 네. 그 부분이 저는 돋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대 의원은 굉장히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평등에 대한 것, 공정, 뭐 공정은 지금 이제 보통 명사가 됐으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투자와 투기에 대한 경계선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엄격하게 정의당 계열, 진보 계열은 이걸 지금 좀 평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당내에서 좀 많이 부딪힌 건데 원래 여기 구호가 뭐냐면은 부자에게 증세를 서민에게 복지를 해요. 근데 난 이 구호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야. 부자에게 증세를 모두에게 복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오해받는 건 뭐냐면은 가진 자의 재산을 뺏어서 없는 자한테 갖다 주자는 세력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산층도 어느 정도 넉넉한 여유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내면 그 혜택을 중산층도 충분히 받는다는 거지. 이 서민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왜 설명 안 하냐 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네. 그래서 부자의 증세를 모두에게 복지를 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정의당식으로 복지 공약을 짜도요. 1년에 복지 재원 70조면은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암 치료 다 국가 책임져야 되고 돌봄 국가 다 됩니다. 70조면 다 뒤집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국가가 이걸 안 해주니까 우리가 노후가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실손보험 드시잖아요. 아마 그 돈이 의료보험보다 더 많이 낼걸? 네, 맞습니다. 그 시장이 얼마냐? 7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뭐 삼성생명, LIG 이런 데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손해보고 보험 드는 거거든. 네. 그래서 암보험 따로 들고 이것도 보장이 약하면 저거 따로 들고 맨날 이순재가 YTN에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고 돈 쓸어 가잖아요. 그게 600조, 700조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실손보험 시장 자꾸 키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70조를 복지를 공동 구매하는 게 낫습니까? 이거는 서민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산층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산층도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충분하다고 확신을 하면은 세금 낼 의향이 있다는 게 7, 80%거든요. 여론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의 공공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 우리가 만들어서 농수산식품 싸게 사고 품질 보증 받지 않아요? 유통업계 생략해버리고 똑같은 겁니다. 대기업 통하지 않고 복지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성을 높이면은 다 좋아지는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주로 복지와 교육과 돌봄이에요. 요 세 가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함께 일을 하자고 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정의당 일을 하느냐 아니면 뭐 민주농당 일을 하느냐 뭐 농담처럼 드리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이제 다양한 해법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면 접근 방식을 아예 달리하면 훨씬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금 도구마 이런 데 빠지고 뭐 하는 게 이게 위험한 게 정말 리버럴 자유주의자가 세금 낼 때 보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다 그래요. 직장인이건 사업자건 간에 세금 낼 때 되면은 다 보수화 된다고. 국가가 내 지역을 강탈해 가는 걸로 다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얻는 혜택은 뭐냐고. 그냥 뺏기는 걸로 알면서 내가 세금 낸다는 걸 아주 나쁘게 인식하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나쁜 거라는 통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게 사회 안전망이고 뒤처진 국민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서 손을 잡고 같이 가준다. 이런 국가 책임을 얘기하자는 거고 저는 좋은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국방위원 할 때 병사 월급 100만 원 올리고 휴대폰을 다 보급해 줬거든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살자 40% 감소. 네. 국내 강력범죄 폭행 폭언 사고 48% 감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시켜주고 적당한 여건을 보장해 주니까 청년들이 죽을 사람이 안 죽어. 그러면 그 실험 데이터를 전 사회로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선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회 상속을 해준다든가 우리가 청년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 기회를 주면은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회에서도 일어나요. 이게 이제 청년 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은 뭘 갖다가 좀 이런 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시장 질서에 위배된다.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이기심, 능력주의 이러면서 불평등이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반론을 제기할 때 황당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문재인 그때 후보가 받아서 현실화된 건데 그것 때문에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네, 예.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에 달하고 그럼으로써 군대에서 적금이라도 들고 나오면 사회 나와서 알바 안 하고 스펙 쌓는데 시간 자기 개발하고 한 학기 등록금은 벌어나왔는데 아니 이게 왜 나쁩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찬스로 우리가 그 청년에게 기회를 준 건데. 진보 진영의 정치인인 김종대 전 의원이 우리가 이제 실용주의 노선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정책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지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제가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진보 정당이 옆에서 막 지져줘야 큰 정당이 일부 따라오는 거지. 좀 움직이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습니다. 아니 큰 정당에선 자체적으로 못 한다니까. 네.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많아서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가 없어. 이쪽 어깨 부딪히고 저쪽 어깨 부딪히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걸어야 되는 게 그게 큰 정당의 운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예인선 역할을 해서 소매를 자꾸 잡아 끌어주는 역할 그거 하라고 있는 거지. 우리는 뭐 유력주자도 아니고. 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지금 이 말씀 들어보면 정당의 크기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긴 후보를 못 내요.
그 혈혈단신으로 하지만 김종대 의원은 정말로 10명, 20명 국회의원 역할을 지금 이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아 이거 좀 집권여당과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바로 협치죠. 협치죠. 네. 자 그러면은 민감한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생지원금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별이냐 뭐 아니면 뭐 보편이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아니면 자 50%만 50만 원 주고 뭐 더 밑으로는 100만 원까지 주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논란이 크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될 만한 사안입니까? 나는 그 논쟁이 잘못됐다고 봐요. 자, 작년에 자살자가 14,400명입니다. 예. 15년 만에 최고치예요. 예. 그 중에서 15% 자살자가 늘어난 게 50대 남성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위가 40대예요. 옛날에 자살자 1위는 60대였거든. 노인 자살률 제일 높다고 지금 3등입니다. 3등. 예,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50대, 40대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주로 남성이거든. 그런데 이 계층이 한 가정의 생계에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계층이 작년에 제일 많이 죽었어. 15% 늘어났어요. 그랬는데 폐업은 차라리 행복해. 파산이 문제인 거라고.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정부 대출금 받은 거 이제 상환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 그 상담 기록에 보면 제일 많은 게 가게문 닫습니다. 대출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사연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저기 무슨 뭐 저기 복지 삶의 질이 아니라 응급 수준의 지금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뭐 경제의 마중물? 그건 둘째 문제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랬는데 자 50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보편지급이냐 차등지급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준 다음에 조금 있는 사람이 많이 받은 거 또 조금 뭐 어느 계층에 과하게 지급한 건 연말정산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지급 자체를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50만 원이건 뭐 하건 지급을 하되 그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연말정산을 다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 기준을 알려주고 지급을 해서 아니 연말에 저기 뭐냐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거 세금으로 환수해 버리면 돼. 네, 예. 그러는데 주는 것부터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런 걸 갖다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줘서 붐을 일으키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폐업하려는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연말에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회생이 돼서 세금 낼 여력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고 그조차도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나라 그 세제 시스템이 워낙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모든 면에서 물샐 틈 없이 다 저기 감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디 아무 식당에 나가봐. 그 간이형 수준 그거 옛날에 현금 내던 시절에 있는 건데 지금은 다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다 감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구간에 따라 가지고 저기 뭐냐 표준 과세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주는 걸 갖고 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냐 이 얘기야.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는 뭐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있으니까 이게 차등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밑바닥에는 응급 환자한테 정말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하느냐 아니냐라는 이 김종대 의원의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결정했으면 빨리 집행부터 해라. 이게 아니 더 그게 중요하다. 우선이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불 나가지고 소방차 와서 불 끄는데 물을 많이 쓸 거냐 적게 쓸 거냐 물을 쓸 거냐 분말 소화기를 쓸 거냐 이 토론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쏟아부어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린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익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거를 공정하게 정리하는 시스템은 왜 얘기를 안 하고 주는 거 갖고 난리냐 이거지.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송원석 국힘 원내대표와 함께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추경 문제 결론 내고 국민들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이니 정말로 극약 처방을 해야 한다면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민생지원금 빨리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품격입니다. 국가의 품격이고 예. 필요할 경우에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운전 잘할 자신 있으면 80km가 정속 주행이지만 100km로 달릴 수 있을 때 달려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종대 의원 레이더 함께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픽스몰 그리고 오늘 김종대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